1965년에 태어난 트레이시 위긴튼이라는 여패 여성은 3살 때 부유한 외조 부모에게 입양돼 호주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 로ckhampton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진 않았어요. 왜냐? 당시에 트레이시를 입양했던 조지와 에이브릴이 트레이시를 강하게 압박하고 행동 하나하나에 엄청 간섭하고 통제하면서 키웠거든요. 트레이시의 말에 의하면 외조부모였던 그들이 자신을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레이시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나는 남들과는 조금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나는 내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보단 여자한테 더 끌려. 자기가 레즈비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린 나이 때 이런 걸 느꼈다 보니 나름 되게 좀 많이 혼란스러웠겠죠. 그렇게 트레이시는 17살이 됐을 때 머리를 짧게 자르고 자신을 밥이라고 부르며 클럽에서 바운서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샤인이라는 여자를 만나 둘이 사귀게 돼요. 그런데 정상적인 연애는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항상 트레이시는 목에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자기가 못 빼는 거예요. 왜? 이 목걸이는 열쇠가 있어야 뺄 수 있는 목걸이거든. 그럼 이 목걸이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그 목걸이 열쇠를 당시 여자친구였던 선샤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걸이를 못 빼고 항상 차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개 목줄도 아니고 허락 받고 빼는 거죠. 거의 이것만 봐도 좀 이들의 연애가 정상적이진 무난하진 않았다는 게 조금 느껴지죠. 하지만 이들은 행복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사귀든 저렇게 사귀든 둘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남들한테 피해주는 것도 없고 자기들이 괜찮다는데 서로 좋아서 한 거라는데. 이 둘은 서로의 아이를 원할 정도로 행복했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트레이시는 여러 남자들을 찾아 관계를 맺습니다. 임신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여자끼리는 안 되니까. 그렇게 남자들과 관계 후 임신에 성공까지 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모두 얼마 안 가 유산됩니다. 아이를 너무너무 원하는 상황이었어요. 임신됐다는 소식에 정말 소중하게 조심했는데 모두 유산됐습니다. 그 충격과 슬픔이 컸겠죠. 그러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토록 열정적이게 사랑했던 선샤인과도 헤어지게 됩니다. 마음 둘 곳이 없어진 거예요. 이어지는 유산과 이별에 크게 낙담한 트레이시는 종교? 신앙? 이런 쪽에 미친 듯이 기대기 시작합니다. 종교도 좀 불교나 기독교, 혹은 가톨릭 등등 좀 정상적인 종교에 기대면 좋은데 이때 트레이시가 기댄 종교는 흑마술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흑마술은 종교가 아닌데, 그쵸? 제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신? 미신에 이제 미친듯이 기대기 시작했다고 해야 되나? 여튼 흑마술에 미친듯이 빠져들기 시작한 트레이시는 흔히 마녀라고 하죠. 마녀를 추종하는 일원으로 그쪽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망상까지 시작이 돼요. 트레이시의 행동과 관심사는 점점 섬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그런 흑마술을 믿는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러다 보니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동물 피를 마시고 어떻게 하면 흑마술이 걸린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진짜요? 나도 할래. 이래서 친구를 잘 사귀라고 그렇게 어른들이. 그렇게 트레이시는 점점 동물들의 피를 습관적으로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매일같이 잔인한 공포영화, 살인영화 이런 걸 봐요.
가만히 있어도 이상한 생각만 하는 여자인데 거기에 보태서 동물 피를 마시며 잔인한 것들만 보고 있으니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멀쩡해질 수가 없죠. 트레이시는 영화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잔인한 장면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들은 트레이시 머리 안에 깊숙하게 박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트레이시는 로ckhampton을 떠나 브리즈번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운둔, 더 어두운, 더 이상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곳에서 트레이시는 자기 예명, 가명까지 짓습니다. 난 이제 트레이시가 아니야. 난 지금부터 프레드야. 그리곤 자신의 몸을 종종 자해까지 하기 시작하는데 자해하면서 나온 피로 몸에 그림까지 그립니다. 미쳐가는 거죠. 거기다가 트레이시는 자기 몸에 오컬트를 상징하는 그런 문신을 막 새겨요. 흑마술에 미친듯이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기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상태까지 가냐면 자기가 무슨 신이야. 내가 무슨 마녀야. 나는 이제 흑마술을 자행할 수 있는, 흑마술을 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이른 선택받은 마녀야. 망상. 스스로 흑마술까지 자행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1989년 10월 20일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24살이었던 트레이시는 동물의 피는 그만 먹고 이제 인간의 피를 마실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몇 달 동안이나 밤을 새워 인간의 피를 마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10월 20일 밤 트레이시는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트레이시가 오랜 시간 동안 흑마술 신봉자로 개종시킨 친구들이었어요. 이래서 친구를 잘 사귀라고 그렇게 어른들이. 이 친구들은 트레이시가 사람을 죽일 거라는 걸, 사람을 사냥하려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면서도 말리기는커녕 시키는 대로 순종했어요. 트레이시의 하인들 마냥. 그렇게 사건의 그날 저녁 트레이시는 47살의 공무원 에드워드 발독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피해자 에드워드는 한 술집에 들려가지고 술을 진탕 먹은 거예요. 오늘 너무 기분 좋게 취했어. 에드워드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드워드는 트레이시의 희생자가 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죠. 걸음조차 제대로 못 걷는 상태로 집에 가겠다고 술집에 나온 에드워드. 그는 자기 차도 안 타고 아슬아슬하게 길가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트레이시는 자연스럽게 그의 옆에 차를 멈추고 뭐라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슨 대화를 했던 건지 갑자기 에드워드는 트레이시의 차에 탑니다. 오늘까지도 이때 트레이시가 그에게 어떤 말을 했던 건지 도대체 무슨 말을 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당시 에드워드는 사리 분간도 안 될 정도로 대화가 아예 안 될 정도로 술에 떡이 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트레이시는 이때 이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남자가 술에 취한 채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 사람이다. 그렇게 트레이시와 그 일당은 술에 완전 취해서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에드워드를 인적이 드문 강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트레이시는 자기 공범들에게 말해요. 지금 저놈 양말 빼고 다 벗겨. 피해자 에드워드는 자기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조차 모르고 여자들이 자기 옷을 벗기는데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하하 호호 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금 야릇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여자들이 갑자기 옷을 벗기니까 설마 자기를 죽이겠나. 그 상황에서 트레이시의 공범 중 한 명이 에드워드에게 말을 걸면서 에드워드의 시선을 끕니다. 오빠 술을 뭐 이렇게 많이 마셨어. 그리고 이때 트레이시는 조용히 칼을 꺼내 에드워드 뒤쪽으로 가요.
그 순간 에드워드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 트레이시를 발견한 겁니다. 뭐야? 너 뭐야? 당황한 에드워드는 트레이시에게 뭐 하는 거냐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트레이시는 아무런 표정 없이 에드워드의 목을 찔렀어요. 순간 엄청난 고통에 에드워드는 소리조차 못 지르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트레이시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목을 부여잡고 있는 에드워드 머리를 뒤로 잡아 당겨서 그 상태로 무려 27번을 찌릅니다. 목만 27번을 찌른 거예요. 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트레이시는 에드워드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걸 옆에서 담배 피면서 지켜봤습니다. 사망하는 그 순간까지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실제로 나중에 트레이시가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상황이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물어보니까 난 아무렇지도 않았으니까. 그가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게 뭐? 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에드워드가 목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때 마치 가글 하는 것 같은 소리를 내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 정말 너무 끔찍합니다. 에드워드가 사망한 걸 확인한 후 이들이 에드워드를 죽인 이유가 뭡니까? 사람 피를 마시겠다면서 죽인 거잖아요. 이제 그 짓을 한 거예요. 에드워드의 피를 나눠 마신 후 이 일당은 그 자리를 벗어났고 에드워드의 시신은 2시간 후에 발견됐습니다. 이 트레이시 일당은요 의외로 금방 잡혔어요. 왜냐? 트레이시가 그 사건 현장에 자기 카드를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죠. 이들은 사건 발생 3일 후인 1989년 10월 23일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2월 재판이 시작됐는데 이게 끔찍하잖아요.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이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호주 사람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흑마술 하겠다고 사람 피를 마시겠다며 피해자를 27번이나 칼로 찌르다뇨. 재판장에서 트레이시의 반응 또한 정말 특이했습니다. 재판장에서 뜬금없이 트레이시가 참 유명해지는 건 어려워요. 그쵸?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가 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게 뭐? 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에드워드는 그때 마치 가글 하는 것 같은 소리 냈어요. 사이코패스 같죠? 트레이시는 순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네, 내가 죽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범행을 도운 공범은 끝까지 부인했어요. 자기들은 시켜서 한 것일 뿐이다. 우리가 무슨 죄냐? 어떻게 보면 에드워드가 사망하고 바로 잡혔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에 못 잡고 시간이 질질 지체됐다면 또 흑마술이니 사람 피를 마셔야 한다느니 이상한 소리 하면서 또 피해자가 생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다행히 이들은 에드워드 사건 이후 바로 잡혔고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재판 결과 1991년 트레이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뭐 이제 무기징역이니까 깜빵에서 나올 일 없겠네. 거기서 죽겠네. 하지만 웬걸? 사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기징역. 트레이시 2012년도에 가석방이 됐습니다. 옆에가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1991년 무기징역 받았는데 2012년 가석방 받아 나왔다는. 이 사건의 재판이 열렸을 때 당시 호주 전역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었다고 하는데요. 가석방이 된 후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찾지를 못했어요. 별다르게 기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 사람을 끔찍하게 죽였는데 무기징역 받았는데 결론은 가석방 받아 나옴. 참 뭔가 좀 찜찜하죠? 그래서 오늘은 현재까지도 호주의 형사, 변호사들조차 이름만 딱 들어도 고개를 내젓는다는 흑마술 살인마 트레이시 위긴트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